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개항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 위주로 살펴보면서 논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경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 확산이죠. 즉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도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요. 신용 경계감이 확산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대체로 진정되었으나 이번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 불안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 안정지수, 즉 FSI는 2월부터 빠르게 상승하여 4월에 22.3 위기 단계에 이르렀다가 이후 하락하였으나 주의 단계 임계치 8을 상당폭 상회 18.0을 기록했습니다.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의 지속적인 대출 수요 증가, 그리고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의 자금 확보 노력 등으로 민간 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명목 GDP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1사분기에 기업의 수익성과 과계소득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민간신용이죠. 여기는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민간신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민간신용이 명목 국내 총생산 GDP를 사상 처음으로 민간신용 비중은 무려 201.1%에 달했습니다.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의 처분 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빚의 규모는 1분기 말 161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4.6%가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7% 증가한 858조 2천억 원으로 가계빚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득 증가세가 걷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1%로 1년 전보다 4.5%가 증가했습니다. 1년간 번 돈으로는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 부분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요, 노동자 실업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가 계속 이어지면서 최대 76만 가구가 1년 내 유동성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시장에서는 채권 및 주식시장이 이번 사태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국내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기업의 실적 악화, 신용 등급의 하향 조정 등의 우려가 증대가 되면서 3월 중순 이후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가는 이번 사태의 글로벌 확산 등으로 주요국과 함께 급락하다가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3월 하순 이후 빠르게 반등한 바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정부의 규제 강화, 실물 경제 악화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상승 압력이 다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 정책만을 수립하다 보니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정책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면서 수요를 조절해야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 은행의 경영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은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 마진 축소 등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 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수익성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저하되었습니다. 아직 이번 사태의 부정적 영향이 금융기관 경영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대출의 잠재 리스크가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현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지금 유예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은 채권 자금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확산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대규모 유출되면서 1월에서 5월 중 무려 49억 달러의 순유출을 나타냈습니다. 향후에도 이번 사태 재확산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우려 등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 자금인 시드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이번 사태 확산 대응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유동성 비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규제 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영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신용 및 시장 손실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외 지급 능력 측면에서는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이 소폭 감소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이번 사태의 확산에 따른 유례없는 금융 실물 충격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재확산 가능성, 국내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어서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 공급이 가계 및 기업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 늘어난 대출이 금융 시스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저금리로 버틸 수 있지만 만약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개인, 기업, 금융기관 등
총체적인 이익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은 정부의 규제 강화, 실물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최근 들어서 상승 압력이 다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가 6.17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요. 서울 지역의 경우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서울 이외 수도권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5대 광역시는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도지역은 대체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비수도권의 경우는 이번 사태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광역시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8개도의 경우 금년 2월에서 3월 중 가격이 일시 상승하였으나 이후 대체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들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20년 1월부터 3월 중에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4월 들어 매수 심리가 위축 등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현황 및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 추구 성향 강화 등에 힘입어 거래 규모가 커지고 금융 시스템 내 관련 익스포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실물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 가능성과 이것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동향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단위 면적입니다. 1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15년 이후 연평균 9% 내외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 들어 크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4월 중 단위 면적당 평균 매매 가격은 365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에 그쳤습니다. 용도별로 보게 되면 오피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2년간 크게 하락하였다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상가는 오피스에 비해 등락폭이 크지 않고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은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 중 평균 거래 건수는 4,6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평균 2010년에서 2019년 중에 5만 3천 건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용도별로는 상가의 거래 건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오피스의 경우 건당 평균 거래 금액이 매우 커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2020년 3월 말 현재 382조 4천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 금융기관 대출이 322조 4천억 원으로 대부분 84.3%를 차지하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펀드 및 상가, 오피스, 리츠도 각각 42조 원, 17조 9천억 원의 수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8개 은행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말 연체율은 0.13%로 예년 수준 2014년부터 19년까지 평균 0.20%보다 낮으며 연체율이 낮은 편인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0.20%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입니다. 은행권별로 보게 되면 시중은행의 경우는 연체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최근 상승 전환하는 등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기 국면과 향후 예상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 건수와 단위 면적당 매매 가격에서 추세 순환 성분을 추출한 후 벌집 순환 모형으로 적용했는데요. 분석 결과 오피스와 상가는 각각 41개월과 50개월간 가격 상승 및 거래량 감소의 특성을 보이면서 하반기 말 또는
침체 진입기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기 순환 국면을 보게 되면 침체 진입기에서 침체기를 거쳐서 불황기를 맞게 됩니다. 또한 회복 진입기를 거쳐서 회복기를 거쳐서 화랑기를 맞게 되는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화랑기 또는 침체 진입기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침체기에 돌입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 침체기에 들어서서 2021년도에는 정말 불황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도 지금 빈 상가들이 질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2017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공급 확대는 향후 매매 가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도매업과 소매업 등의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다소 빠르게 침체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침체기 이후에는 당연히 불황기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침체될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이 정도로 발표했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임대료 수입 감소로 인해 관련 담보대출이 금융기관에서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금융기관이 파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반영하여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2배 정도 추가 하락하는 충격을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 중 임대 수익이 이자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식별하기 위해 LTV 비율의 임계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LTV 비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임대 수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면은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매가 속출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년 내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한다면 금융회사들의 손실은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물 부분의 침체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하락하고 임대료가 인하 등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입니다. 차환 리스크가 1조 6천억 원, 현금 흐름 리스크가 1조 원, 투자상품 6천억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얼마만큼 영향이 미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회수 가능 금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에서는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2012년에서 2019년 연평균 11%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재확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사회 경제적 활동 방식의 전반적인 변화가 초래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가격 조정 폭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팬데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부실화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유통시장 변화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